반갑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 문서진입니다. 이 달러 헌터를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를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2021년 시장 대전망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 요런 거 하면 또 PD님이 좀 힘드시려나? 귀찮으시려나? 제가 지난해 대전망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제가 그 전망을 해드린 것 중에서 좀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했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분위기는 다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작년에 또 돈도 많이 버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베스트에서 또 한번 초대해 주셔서 또 2022년 또 시장 대전망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준비를 또 많이 했으니까 많이 또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제가 방송을 이어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2022년 시장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요걸 가지고 제가 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식 시장이랑 상품 시장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022년 좋은 투자처, 요 주제로 이렇게 3강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2022년 시장 핵심 키워드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계속 여러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 들어오신 걸 거예요. 일단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선거. 저는 이 세 가지를 2022년 키워드로 저는 선정을 해봤고요. 일단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많은 매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치열하게 논쟁 중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물가는 3% 아래로 떨어질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3%는 이제 근원 PC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3% 이하로 떨어질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근원 PC 같은 경우는 한 4.7%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발표되는 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된 12월 달에 발표된 건 이제 11월 결과죠. 어쨌든 그때까지는 4.7 굉장히 그러니까 위협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근데 물가는 CPI도 있고 PC도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물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CPI가 뭐고 PC가 뭔지를 일단은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I를 구성하고 있는 섹터의 비중이고요. 이쪽은 PC 이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섹터와 그 섹터의 비중인데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있죠. CPI랑 PC의 가장 큰 차이 비중 뭐다? 주거비용. 주거비용 비중이 CPI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42%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주거비용인 거고요. 반면에 이제 PC 같은 경우는 22%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 상대적으로 이 메디컬, 그러니까 CPI 같은 경우는 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PC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그리고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PC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섹터가 좀 골고루 좀 부포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이 주거 비용에 좀 집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 결과치가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결과 수치가 좀 다른 건데요. 근데 이제 왜 연준은 CPI가 아니라 왜 PC를 보냐라는 건데요. 일단 PC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CPI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 재화라든지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를 통계를 나타낸 거고요. PC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아니라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표본이 더 많죠.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거 비용이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왜곡 현상이 시장의 금리라든지 임금 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좀 왜곡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PC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섹터가 좀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 뭔가 이벤트라든지 특정 이슈에 인해서 이 결과가 좀 왜곡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CPI 같은 경우는 이 지표, 표본을 교체하는 주기가 2년에 한 번입니다. 상당히 길죠. 요즘 같은 시대는 아무래도 빨리빨리 이게 트렌드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좋아하는 먹는 걸로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만약에 뭐 초코파이를 일반적인 초코파이를 많이 좋아하다가 뭐 2년에 이 초코파이 이제 인기 없어졌어. 뭐 몽쉘 통통이 더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영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2년 동안 CPI에서 잡혀 있는 예를 들어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안 팔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쪽 과자 관련 부분에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구나. 사람들의 소비가 둔화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니죠. 왜? 대체재가 생긴 거죠. 그 대체재가 생겨서 오히려 몽쉘 통통에 대한 소비는 늘어났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과자 소비가 줄어든 건 아니죠. 이동한 건데 이 부분을 좀 판단하는 건 아무래도 CPI는 좀 더디다. 하지만 PC 같은 경우는 분기별에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트렌드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 그래서 시장에 실질적으로 좀 빨리빨리 소비의 변화라든지 물가와 관련된 변화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는 금리를 설정할 때 기준을 잡는 게 그래서 좀 PC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보니까 CPI보다 PC가 훨씬 더 중요하면 그럼 뭐 PC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채권의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PC보다는 CPI를 많이 봅니다.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거 비용과 관련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상 이런 임금이라든지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시장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자 모기지 관련 모기지 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든지 모기지 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은행들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CPI를 훨씬 더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뭐 CPI를 또 그렇게 해서 무시할 필요는 없다. 두 개 다 모두 보는 게 맞고요. 중요한 건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CPI와 PC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연준이 보는 이 PC는 떨어질 것이냐? 저는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 이유는 많겠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이 우리 흔히 말하는 공급 병목 현상이죠. 공급망이 좀 차질이 빚으면서 상대적으로 수요는 뭐 정부에서 엄청난 많은 돈을 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지금 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복 소비고 나와서 소비는 화끈하게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이 맞출 수 있는 공급이 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공급에 의한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작용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어쨌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급망의 차질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물론 지금 최근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미크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락다운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뭐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도 이 오미크론 생각보다 치명률은 높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가 뭐 이것 때문에 공급망의 차질이 아주 더 길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럼 이 추세를 감안을 한다면 이제 점점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뭐 자동차를 내가 사고 싶어도 한번 주문을 넣으면 뭐 한 13개월, 뭐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차 살 바에야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중고차를 그냥 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중고차 가격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비정상적인 급등을 했죠. 특히 한두 달 정도 탄 중고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신차보다도 가격이 더 높게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공급망의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율. 근데 이건 사실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니거든요. 비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정상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 또 뭐 자동차, 반도체 차질 이런 부분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흔히 말하는 보복 소비, 그러니까 펜트업 디맨드 때문인데 이건 역시도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비라는 건 뭐 두 가지 소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에 대한 소비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재화에 대한 소비에 집중이 되었어요. 재화에 대한 소비가 집중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옛날 뭐 밖에 생활을 많이 하면 집에 눈에 잘 안 들어오죠. 타일이 깨진 것도 잘 모르고 뭐 TV도 잘 안 보니까 이 TV가 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랐는데 그리고 뭐 의자 소파에 앉았는데 뭐 소파가 이게 뭐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죠. 왜? 바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인해서 뭐 집에 집콕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려고 하는데 TV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를 바꿨습니다. 그 TV를 또 바꾸고 또 소파에 앉으니까 소파가 불편해. 그 소파도 좀 바꾸고 소파를 바꾸고 계속 이제 옆으로 보니까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예,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 그래서 이제 재작년과 작년까지 해서 이런 소비가 굉장히 많이 재화 쪽이 좀 집중이 되었다.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과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 같은 시장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개인들의 자산 역시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또 정부가 또 지원금도 많이 주다 보니까 개인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 소비를 대체적으로 다 이제 재화에 쏟았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늘어났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급은 딸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재화에 대한 소비는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TV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TV 내가 한 대는 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TV를 뭐 2대, 3대, 4대를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의자를 바꿨는데 의자가 아무리 뭐 부자다 하더라 돈이 많다 하더라도 굳이 뭐 쓸데없게 의자를 뭐 10개씩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재화에 대한 소비는 많이 떨어진다. 물론 이 재화에 대한 소비가 서비스 소비로 넘어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러면 야 이렇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또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을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이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보다는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지표상의 이 인플레이션율은 좀 완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요. 특히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재화에 대한 소비가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공급망 차질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오히려 이때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물론 상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가면 올해 하반기 정도라면 시장이 우려하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연말 정도쯤이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율은 뭐 한 3% 아래로 좀 내려온 흐름을 연출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시장 예상치고 전체적인 시장 예상치는 올해 12월 정도가 된다면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는 2.3, 그 다음에 이제 CPI 지표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까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럼 연준이 그러면 긴축 스탠스를 이제 접을 것이냐, 긴축 스탠스를 조금 느슨하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올해 연말까지 2% PCE 물가 PCE 물가가 2.3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높기 때문에 여기서 긴축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긴축 스탠스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인 스탠스로 아주 호키시하게는 당겨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이거의 변수는 역시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가파른 인플레이션. 시장은 점진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이 병목 현상이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장의 예상과 달리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풀리지 않고 시장의 수요는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펼쳐진다면 이 부분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흐름을 예상했을 때 시장은 인플레이션율은 시장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점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키워드 중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금리 인상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금리 도대체 몇 번을 올릴까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는
한 3번 정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금리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은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12월 이렇게 3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시장 전망에 저를 동의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지금 3월에 종료가 되죠. 그러면 3월에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FOMC 회의가 흔히 이제 점도표를 발표하는 FOMC 회의죠. 3, 6, 9, 12. 그러면 3월 달에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기자회견과 점도표가 있는 회의가 그 다음 회의는 6월 달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6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첫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3, 6, 9, 12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변수는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올해 연초에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공격적이다. 특히 거기에서 뒤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꽤 사실 시장을 좀 크게 흔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양적 긴축까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양적 긴축을 좀 시행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까지 나왔고 최근 들어서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그냥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이 잡히지 않는다. 만약에 12월, 1월 인플레이션율이 근원 PC 물가가 만약에 4.7%를 넘어서 5%까지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당겨질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번이겠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4번이 경우에 따라 4번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 더 강력하면 금리 인상과 함께 그 다음에 양적 긴축까지도 같이 진행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꽤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연준은 지금 시장과 좀 밀당을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연준의 가장 지상 목표는 금리를 물가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의 전통적인 거고요. 최근 리만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물가만 잡는 게 아니라 사실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도 물가지만 지금까지 또 경기에 굉장히 크게 신경을 썼다라는 거고 연준 역시도 물가를 자칫 잡으려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오히려 물가도 못 잡고 오히려 너무 지나친 긴축 스탠스로 인해 가지고 만약 경기까지 훼손시켜버리면 이건 또 손도 대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도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더 악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은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 현재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너무 용인을 하면서 연준이 계속 긴축 스탠스를 주고는 있지만 그걸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제가 보니까 시장과 굉장히 좀 밀당을 하면서 좀 실제로 행동에 아주 공격적인 긴축 스탠스를 실제로 행하진 않지만 행할 것처럼 시장이 좀 간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1월달 연초에 이 FOMC 의사록에서 보인 연준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실제로 연준은 아주 긴축적으로 공격적으로 스탠스를 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을 하고는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시장이 눈치를 봐야죠. 왜냐하면 자칫 자기들의 시장과 소통 없이 그냥 올렸다가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부러져 버리면 이건 이제 큰일이 나니까 일단 멘트로 먼저 이제 소위 말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시장의 간을 보는 거죠. 아주 공격적으로 할 것처럼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장이 놀래요. 지금처럼. 나스닥이 연초 대비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만에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한 5%까지 급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이 놀라는 걸 봅니다. 반응을 보고 여기서 시장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실제로 통화 정책이나 이게 결정이 될 때는 좀 완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세게 이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걸 버틴다. 뭐 지금처럼 잠깐 눌렸다가 다시 그냥 튀어간다 라고 하면 아 시장이 이만큼 이 정도도 버틸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이 정도 내가 하겠어. 한 발을 나가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더 강하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 시장이 또 간을 보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그 반응 야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 정도는 우리는 못 참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시장이 만약에 크게 흔들린다면 그때는 또 다리를 딱 살짝 빼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시장에 발을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또 강하게 했는데 야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 이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충분히 뭐 양적 긴축 야 해도 괜찮아. 뭐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시장이 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렇게 행해 나갈 것이고 계속 올해는 계속 연준과 시장이 밀당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시장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했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연준은 아주 공격적이진 않을 것이다. 왜? 결국엔 하반기로 가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상반기에는 좀 적극적인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겠지만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FOMC 의사록에서 보여왔던 양적 긴축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인 시행은 저는 올 연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 역시도 올해 그러니까 연말 전까지는 그 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조정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이 전망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FOMC 회의 때 3월, 5월, 그다음에 뭐 6월, 7월, 그다음에 이제 9월, 이제 그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주요 FOMC 회의가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3, 6, 9에 일단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12월 정도가 되었을 때 양적 긴축까지 시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초에 보였던 이 반응,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냥 아예 몰아서 금리 인상도 하고 같이 또 양적 긴축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은 지금은 좀 과하지 않나. 결국 물가까지는 보고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앞서 제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연준의 긴축 강도는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막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표와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유연하게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과 올 한 해 내내 제가 보기에는 연준은 시장과 밀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거죠. 기술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장주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러면 미국채 10년물 그럼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벌써 지금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1월 7일이 있거든요. 요 기준으로는 1.7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7%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월에 벌써 1.7이면 야, 2% 이거 넘어서 이거 뭐 한 2.5% 이상은 뭐 금방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를 넘기는 건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은 좀 잡힐 것이고 그에 따른 또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좀 느슨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채의 금리 수준이 여타 국채들 대비해서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너무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만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미국채 수익률보다 더 낮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고 만약에 똑같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뭐 유럽 채권들 특히 뭐 분트채라고 할 수 있는 독일 10년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그 국채를 사면 오히려 거기에 보관료를 오히려 내야 돼요. 돈을 오히려 이자를 줘야 됩니다. 대신 그 정도까지 이 10년물의 주요 이제 선진국들의 국채의 이 금리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는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금리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 요인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피셔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좀 연동하는 건데요. 물론 제가 여기서 피셔 방정식을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연준이 엄청 지나치게 긴축 스탠스를 공격적으로 땅 땡겨버리면
시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반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야, 연준이 이렇게 세게 긴축을 해. 야, 그러면 야, 경기 꺾이지. 이 경기가 버틸 수 있겠어? 그리고 미리 시장은 선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집니다. 아, 야, 이 정도, 경기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는 게 미리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명목금리 자체가 실질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즉, 지나치게 긴축 스탠스가 연준이 땡겼을 때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금리는 실질금리는 또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긴축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왜? 야, 기준금리, 이 명목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계속 이제 이 표를 높이면 그만큼 또 미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를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미국채 금리를 또 낮추는 요인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종합을 해보자면 2%를 연말까지 쉽게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선거인데요. 물론 뭐 다른 나라 선거는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제 좀 중요한 국가, 뭐 우리나라나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 3월이죠.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대선과 미국 중간선거는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대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들도 다른 것이지만,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뭐 지금 야당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에너지 정책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 현재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전주가 또 강하게 또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그 관련 기업, 그 관련 종목들의 또 변화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 규제 강도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또 영향력은 또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선은 좀 지켜봐야 된다.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뭐 어떤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좀 시장의 좀 대응 전략은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건 뭐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또 한 번 된다면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주택 시장 변화가 크게 올 거기 때문에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간선거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일단은 이제 이 양원, 그러니까 상원, 하원 다 이제 투표를 했죠. 선거를 했고, 그 주지사 선거까지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 중간선거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8일 날 중간선거를 하는데, 지금 이 중간선거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의 100석 중에 34석을 교체를 하고요. 하원은 전체 다 지금 교체가 그러니까 이 전체 다 투표를 하는 거죠. 새로 투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지사 같은 경우는 50석 중에 역시 34석을 새롭게 선출을 합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정책의 이 기대감이 좀 강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좀 공화당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공화당이 지금 현재 시장 예상대로, 그러니까 이 여론의 예상대로 만약 공화당이 승리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러면 사실 바이든이 지금 밀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뭐 지금 이렇게 되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 버리면 의회는 아예 그냥 공화당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이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 그러면 정책 관련 부분이 좀 기대감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이제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물론 근데 이게 공화당이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서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화당이 의회를 잡게 된다면 지금 현재 미국 쪽에,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이건 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뭐 이 패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없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큰 흐름을 좀 바꾸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 국민들은 굉장히 좀 분노를 하죠. 그래서 뭐 정권 교체를 하겠다,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미국은 이 401k 펀드, 연금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이 미국 국민들은 이 401k 연금 펀드를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401k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에, 미국 주식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 주식 흐름은 결국 내 노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빠졌을 때 승리한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꺾이는 걸 원할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낮은데 여기에 만약 주가까지 떨어진다면 뭐 설상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바이든 행정부는 좀 주가를 뭐 아주 강하게 부양은 시키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 구조적으로 좀 하방으로 이끌어진다면 이걸 좀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이게 어쨌든 연준의 정책에도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올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또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시장에 올해 2022년 키워드와 관련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제가 2강 주식시장 및 상품시장 전망을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